밤하늘을 찢을 듯 쏟아지는 폭우가 서울의 화려한 네온 사인을 집어삼키고 있었다. 빗물은 아스팔트 위를 흐르는 검은 강처럼 보였고 그 위를 매끄러운 검은색 세단 한 대가 맹렬한 기세로 질주하고 있었다. 운전대를 잡은 강도진의 손에는 핏기가 없을 정도로 힘이 들어가 있었고 그의 날카로운 눈빛은 앞유리를 때리는 빗줄기를 뚫어지라 응시하고 있었다. 그는 방금 조직의 원로들과 비밀 회동을 마치고 돌아가는 길이었으며 천산 텐션그룹의 유일한 후계자로서 자신의 입지를 확고히 다진 참이었다. 하지만 그의 본능은 끊임없이 위험 신호를 보내고 있었다. 수많은 사선을 넘나들며 단련된 야수와도 같은 직감이 오늘 밤 무언가 잘못되었다고 속삭였다. 백미러를 힐끔거렸지만 뒤따라오는 차량은 없었다. 그러나 이 기묘한 고요함이 오히려 그의 신경을 곤두세우게 했다. 도진은 속도를 조금 줄이려 브레이크 페달에 발을 올렸다. 그 순간 그의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다. 페달이 아무런 저항 없이 바닥까지 푹 꺼져버린 것이었다. 젠장 짧은 육설을 내뱉을 틈도 없이 어둠 속 골목에서 거대한 트럭 한 대가 눈부신 헤드라이트를 켜고 튀어나왔다. 마치 먹잇감을 노리는 거대한 괴물처럼. 트럭은 도진의 차를 향해 돌진해왔다. 도진은 필사적으로 핸들을 꺾었지만 통제 불능 상태가 된 차는 빗길에 미끄러지며 중심을 잃었다. 굉음과 함께 세상이 뒤집혔다. 유리가 산산조각 나고 차체가 종잇장처럼 구겨지는 순간 도진의 머릿속에는 단 한 사람의 얼굴이 스쳐 지나갔다. 가장 믿었던 형제이자 부하. 최민석의 비릿한 미소가 차는 몇 바퀴를 구른 뒤 도로변 가드레일을 들이받고서야 멈춰섰다. 도진은 깨진 유리 파편과 찌그러진 고철 덩어리 속에 갇혀 피를 흘리고 있었다. 의식이 희미해져 가는 와중에도 그는 차창 밖으로 다가오는 그림자를 보았다. 검은 우산을 쓴 남자. 익숙한 구두 소리. 남자는 처참하게 부서진 차량을 무표정하게 내려다보고 있었다. 최민석이었다. 그는 서두르지도 당황하지도 않은 채 주머니에서 휴대폰을 꺼내 어딘가로 전화를 걸었다. 작업 끝났습니다. 강도진은 이제 끝입니다. 천사는 우리 겁니다. 빗소리에 섞여 들려오는 민석의 목소리는 소름 끼칠 정도로 차분했다. 도진은 배신감을 토해내려 했지만 목소리는 나오지 않았고 시야는 점점 암흑으로 물들어갔다. 그는 빗물과 자신의 피가 섞여 흐르는 것을 느끼며 깊은 무의식의 밭으로 빠져들었다. 서울의 밤은 여전히 차갑고 무심하게 비를 뿌리고 있었다. 강도진의 사고 소식은 삽시간에 암흑가를 강타했다. 천산그룹의 젊은 제왕이 쓰러졌다는 소식에 경쟁 조직들은 물론이고 내부의 세력들까지 술렁이기 시작했다. 도진이 이송된 최고급 병원 VIP 병동은 검은 양복을 입은 사내들로 북적였다. 표면적으로는 보스를 지키기 위한 경계 태세였지만 실상은 서로를 감시하고 견제하는 긴장감만이 감돌고 있었다. 병원 복도 끝. 회의실에서는 고성이 오가고 있었다. 도진 형님이 저렇게 되셨는데 지금 구역 다툼이나 하고 있을 때입니까? 회의실 문을 박차고 들어온 최민석이 책상을 내리치며 소리쳤다. 그의 목소리에는 슬픔과 분노가 적절히 섞여 있었고 완벽하게 재단된 슈트는 그의 위엄을 더해주었다. 좌중을 압도하는 그의 눈빛에 소란스럽던 간부들은 일순간 입을 다물었다. 민석은 도진의 오른팔로서 오랫동안 조직의 실무를 담당해왔기에 도진이 부재한 지금 가장 강력한 명분을 가진 인물이었다. 형님이 깨어나실 때까지 제가 대리청정을 맡겠습니다. 불만 있는 사람은 지금 말하십시오. 민석의 선언은 단호했다. 침묵은 곧 동의였다. 누구도 감히 지금의 민석에게 반기를 들 수 없었다. 그는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회의실을 둘러보았다.
모든 것이 계획대로 흘러가고 있었다. 그가 꿈꾸던 권력이 손에 잡힐 듯 가까워진 순간이었다. 그때 회의실 문이 조용히 열리며 가냘픈 여인 한 명이 들어왔다. 한서연이었다. 화장기 없는 창백한 얼굴에 눈물 자국이 선명한 그녀는 금방이라도 쓰러질 듯 위태로워 보였다. 헐렁한 니트 카디건을 걸친 그녀는 늑대들이 우글거리는 소굴에 잘못 들어온 양처럼 순진하고 무력해 보였다. 조직원들은 그녀를 힐끔거렸다. 도진이 애지중지하던 여자. 조직 일에는 전혀 관여하지 않는 꽃 같은 존재. 민석은 속으로 비웃음을 삼키며 걱정스러운 표정을 연기하며 그녀에게 다가갔다. 형수님, 여긴 어쩐 일이십니까? 몸도 안 좋으신데 집에서 쉬시지 않고. 민석은 서연의 어깨를 감싸주며 부축했다. 서연은 민석의 옷자락을 꽉 쥐며 울먹였다. 민석 씨. 도진 씨는요, 도진 씨 정말 괜찮은 건가요? 의사 선생님이 말을 잇지 못하고 흐느끼는 그녀를 보며 민석은 승리감을 맛보았다. 도진의 여자를 자신의 소나기에 넣는 것. 그것은 권력 탈취의 또 다른 전리품이었다. 마음의 준비를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하지만 걱정 마십시오. 제가 형수님과 천사는 끝까지 지키겠습니다. 민석의 목소리는 다정했지만 그의 눈은 탐욕으로 번들거렸다. 서연은 고개를 끄덕이며 그에게 전적으로 의지하는 듯 보였다. 민석은 부하들에게 서연을 병실로 안내하라고 지시한 뒤 자신은 뒷수습을 핑계로 자리를 떴다. 흑룡파와의 거래를 마무리 지어야 했기 때문이었다. 민석이 사라지자 병실에 홀로 남은 서연의 분위기가 순식간에 바뀌었다. 도진이 산소호흡기에 의지해 거칠게 숨을 몰아쉬고 있는 침대 옆 의자에 앉아있던 서연은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눈물로 젖어있던 그녀의 눈동자는 순식간에 차갑게 메말랐고 그 깊은 곳에서는 서늘한 살기가 피어올랐다. 그녀는 더 이상 겁에 질린 연약한 여자가 아니었다. 그녀는 자리에서 일어나 병실 문이 확실히 잠겼는지 확인한 뒤 핸드백 안쪽 깊숙한 곳에서 투박한 모양의 검은색 전화기를 꺼냈다. 그것은 도청이 불가능한 특수 단말기였다. 그녀의 손가락이 능숙하게 암호를 입력했다. 짧은 신호음 끝에 상대방이 전화를 받자 서연은 도진의 얼굴을 어루만지며 나직하지만 단단한 목소리로 명령을 내렸다. 최민석이 미끼를 물었어. 놈이 움직이기 시작했다. 그녀의 목소리에서는 여왕의 기품과 절대적인 권위가 묻어났다. 전화기 너머에서는 즉각적인 복종의 대답이 들려왔다. 알겠습니다. 퀸, 그림자, 부대 전원 대기 중입니다. 명령만 내려주십시오. 서연은 차가운 미소를 지으며 창밖을 바라보았다. 빗줄기는 여전히 거세게 몰아치고 있었지만 그녀의 눈에는 폭풍우보다 더 거대한 계획이 소용돌이치고 있었다. 2단계 실행에 놈이 흑룡파와 접선하는 순간을 포착해서 증거를 남겨 그리고 도진 씨 경호 레벨을 최상위로 격상시켜 개미 새끼 한 마리도 얼씬 못하게 해. 서연은 전화를 끊고 도진의 손을 잡았다. 조금만 기다려요. 당신을 이렇게 만든 놈들, 그리고 당신의 자리를 탐내는 놈들. 내가 모조리 지옥으로 보내줄 테니까. 그녀는 도진의 이마에 입을 맞췄다. 병실을 나서는 서연의 발걸음은 더 이상 위태롭지 않았다. 또각거리는 구두 소리는 마치 전쟁터로 향하는 장군의 군화 소리처럼 단호하고 묵직했다. 복도를 지나치는 조직원들은 그녀에게 고개를 숙였지만 그 누구도 그녀가 들이우고 있는 거대한 그림자의 정체를 알아차리지 못했다. 최민석은 자신이 사냥꾼이라고 착각하고 있었지만 진짜 포식자는 이제 막 눈을 뜬 참이었다. 서울 강남의 화려한 네온사인 아래
일반인은 감히 접근조차 할 수 없는 최고급 멤버십 룸살롱 B1의 VIP 룸에는 매캐한 시가 연기가 자욱했다. 방 안을 채우는 것은 최고급 양주의 달콤한 향과 은밀한 배신의 냄새였다. 푹신한 가죽 소파 한가운데에는 흑룡파의 보스 장두식이 거만하게 다리를 꼬고 앉아 있었고 그 맞은편에는 천산그룹의 새로운 주인이 된 최민석이 여유로운 미소를 짓고 있었다. 테이블 위에는 두툼한 서류 봉투 하나가 놓여 있었다. 이게 바로 강도진이 목숨보다 아끼던 천산의 비밀 장부 원본입니다. 루트, 자금 세탁 경로, 그리고 정재계 로비 리스트까지 전부 들어 있습니다. 최민석이 봉투를 밀어주며 말했다. 그의 목소리에는 자신감이 넘쳐 흘렀다. 도진의 그림자에서 벗어나 대등한 위치에서 거래를 제안하는 이 순간을 그는 오랫동안 꿈꿔왔다. 장두식은 탐욕스러운 눈빛으로 봉투를 집어들어 내용을 훑어보았다. 장두식의 입가에 비릿한 미소가 번졌다. 수십 년간 천산그룹을 무너뜨리기 위해 애썼지만 철옹성 같던 그들의 벽을 넘지 못했었다. 그런데 그 성문이 내부의 적에 의해 이렇게 허무하게 열릴 줄이야. 그는 서류를 탁자에 내려놓으며 잔을 들어 올렸다. 최 이사. 아니, 이제 최 회장이라고 불러야 하나. 자네 정말 무서운 사람이군. 형제라던 강도진을 이렇게 확실하게 보내버리다니 말이야. 민석은 잔을 부딪히며 가볍게 웃어 넘겼다. 비즈니스에 형제는 없습니다. 오직 승자와 패자만 있을 뿐이죠. 강도진은 너무 구식이었어요. 의리니 명분이니 하는 낡은 가치관에 매달려 조직의 성장을 가로막고 있었으니까요. 천사는 이제 더 크고 효율적인 조직으로 다시 태어날 겁니다. 물론 흑룡파와의 협력을 통해서 말이죠. 독한 위스키가 목을 타고 넘어가는 뜨거운 감각이 그의 정복욕을 더욱 자극했다. 술자리가 무르익어가면서 민석은 흑룡파와의 구체적인 사업 분할 계획을 논의했다. 그는 천산이 독점하고 있던 항만 물류 사업권의 일부를 흑룡파에게 넘겨주는 대가로 자신의 지위를 보장받고 외부의 위협으로부터 보호받기로 합의했다. 이것은 명백한 매국 행위나 다름없었지만 민석에게는 자신의 왕국을 굳건히 하기 위한 필수적인 전략일 뿐이었다. 그는 자신이 호랑이 등에 올라탔다고 생각했지만 장두식의 눈에는 그저 먹기 좋게 살이 찐 돼지로 보일 뿐이었다. 같은 시각 천산그룹의 본사는 피비린내 나는 숙청 작업이 한창이었다. 민석의 지시를 받은 친위대들이 도진에게 충성했던 간부들을 하나둘씩 끌어내고 있었다. 지하 창고에서는 둔탁한 타격음과 고통 섞인 신음소리가 끊이지 않았다. 도진의 오른팔 격이었던 박 실장은 의자에 묶인 채 피투성이가 되어 있었지만 그의 눈빛만은 형형하게 빛나고 있었다. 최민석. 이 배신자놈. 내 놈이 무사할 것 같으냐. 도진 형님이 깨어나시면 넌 끝장이야. 박 실장이 피 섞인 침을 뱉으며 소리쳤다. 민석의 부하인 행동대장 오 씨가 쇠파이프를 들고 다가와 비웃었다. 아직도 상황 파악이 안 되나 보네. 강도진은 이제 식물인간이야. 죽은 거나 다름없다고. 이제 천산의 주인은 최민석 회장님이시다. 오 씨의 무자비한 구타가 이어졌다. 박 실장의 비명은 창고의 두꺼운 철문에 가로막혀 밖으로 새어나가지 못했다. 본사 건물 곳곳에서는 도진의 세력을 몰아내고 민석의 사람들로 채워넣는 작업이 일사천리로 진행되었다. 공포는 전염병처럼 번져나갔고 살아남기 위해 눈치를 보던 조직원들은 하나둘씩 민석의 앞에 무릎을 꿇고 충성을 맹세했다. 하룻밤 사이에 천산의 주인은 완전히 바뀌어 버린 듯했다. 새벽 3시. 병원의 VIP 병동은 죽음처럼 고요했다. 복도에 불은 꺼져 있었고 비상등의 희미한 초록색 불빛만이 음산하게 깜빡거렸다.
도진의 병실 앞을 지키던 경호원들은 민석이 배치한 인물들로 교체되어 있었다. 그들은 겉으로는 경계를 서는 척했지만 사실은 누군가 도진을 확실히 처리하러 오기를 기다리거나 혹은 방조할 준비가 되어 있는 자들이었다. 병실 안 한서연은 잠들지 않고 있었다. 그녀는 침대 옆 보조 의자에 앉아 도진의 손을 잡고 있었지만 그녀의 신경은 병실 밖의 미세한 소음 하나하나에 곤두서 있었다. 조금 전 그녀는 간호사가 투여하고 간링거에게 성분이 바뀐 것을 눈치챘다. 겉보기엔 영양제였지만 미세한 냄새와 점도가 달랐다. 그녀는 간호사가 나가자마자 능숙한 손놀림으로 링거줄을 차단하고 용액을 바꿔치게 했다. 적들은 생각보다 성급했다. 민석은 도진이 식물인간 상태로 서서히 말라 죽기를 바라는 척했지만 내심 불안함을 감추지 못하고 암살자를 보낸 것이 분명했다. 서연은 어둠 속에서 차가운 눈으로 문을 응시했다. 그때 문고리가 소리 없이 돌아가며 아주 천천히 문이 열렸다. 복도의 경호원들은 아무런 제지도 하지 않았다. 예상대로 그들은 한통 속이었다. 의사 가운을 입고 마스크를 쓴 남자가 병실로 들어왔다. 그의 손에는 주사기가 들려 있었다. 남자는 소파에 엎드려 자는 척하고 있는 서연을 힐끔 쳐다보고는 그녀가 깊이 잠들었다고 판단하고 곧장 도진의 침대로 다가갔다. 그가 도진의 목 정맥을 찾으려 주사 바늘을 들이대는 순간 병실의 커튼 뒤 어둠 속에서 누군가가 유령처럼 나타났다. 컥 짧은 단말마와 함께 암살자의 몸이 허공으로 붕 떴다. 둔탁한 소리와 함께 바닥에 처박힌 암살자는 비명조차 지르지 못했다. 목이 기이한 각도로 꺾인 채 그는 즉사했다. 암살자를 처리한 것은 서연의 그림자 부대장. 코드네임 섀도우였다. 그는 칠흑 같은 검은 옷을 입고 있었고 얼굴은 복면으로 가려져 있어 눈빛만이 서늘하게 빛나고 있었다. 서연은 천천히 고개를 들어 시체를 내려다보았다. 놀라거나 겁먹은 기색은 전혀 없었다. 오히려 그녀의 표정은 귀찮은 벌레를 잡은 듯 무심했다. 치워. 흔적 남기지 말고. 그녀의 명령은 짧고 간결했다. 섀도우는 고개를 끄덕이더니 거구의 시체를 가볍게 들어올려 욕실 쪽으로 사라졌다. 몇 분 후 욕실에서는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물소리만이 들려왔다. 최민석. 겁쟁이 같은 놈. 서연은 나직이 중얼거렸다. 그녀는 민석이 이렇게 빨리 그리고 이렇게 조잡한 방법으로 손을 쓸 줄은 몰랐다. 그것은 그가 겉으로는 당당한 척하지만 속으로는 도진이 깨어날까봐 극도의 공포에 시달리고 있다는 증거였다. 서연은 침대 옆 서랍에서 태블릿 PC를 꺼냈다. 화면에는 복잡한 데이터와 암호화된 파일들이 가득했다. 그녀는 민석이 장두식에게 넘긴 장부의 사본을 보고 있었다. 사실 민석이 훔쳐간 장부는 서연이 미리 준비해둔 미끼였다. 진짜 핵심 정보는 교묘하게 숨겨져 있었고 민석이 가져간 것은 겉보기엔 그럴듯하지만 결정적인 순간에 흑룡파와 민석을 동시에 파멸시킬 수 있는 독이 든 사과였다. 장부 곳곳에는 추적 프로그램과 함께 경찰청 사이버 수사대로 자동 전송되는 트리거 코드가 심어져 있었다. 먹을 땐 달콤하겠지만 소화시키진 못할 거야. 서연의 손가락이 화면 위를 빠르게 움직였다. 그녀는 흑룡파의 자금 흐름을 추적하기 시작했다. 민석이 넘긴 계좌들이 흑룡파의 메인 서버와 연결되는 순간 바이러스는 침투를 시작할 것이다. 이것은 단순한 복수가 아니었다. 천산그룹을 정화하고 오랫동안 눈엣 가시였던 흑룡파까지 일망타진하기 위한 거대한 체스게임이었다. 날이 밝아오자 민석은 다시 병원을 찾았다. 그는 짐짓 침통한 표정을 지으며 병실로 들어왔다.
그의 눈은 빠르게 병실 안을 스캔했다. 도진은 여전히 꼼짝도 하지 않고 누워 있었고, 서연은 밤새 간호하느라 지친 듯 초췌한 모습으로 앉아 있었다. 민석은 의아했다. 분명 새벽에 보낸 암살자로부터 처리 완료라는 연락은 오지 않았지만 실패했다는 연락도 없었다. 그런데 도진은 살아있고 병실은 너무나 평온했다. 민석 씨, 오셨어요. 서연이 힘없는 목소리로 그를 반겼다. 민석은 혼란스러운 마음을 감추며 애써 웃어 보였다. 네? 형수님, 밤새 별일 없으셨습니까? 형님 상태는 좀 어떻습니까? 그는 은근슬쩍 도진의 목 주위를 살폈다. 주사 자국이나 타살의 흔적은 보이지 않았다. 암살자가 도망친 건가? 아니면 아직 기회를 엿보고 있는 건가? 그냥 계속 주무시기만 해요. 의사 선생님이 오늘이 고비라고 하셨는데. 서연은 눈물을 글썽이며 민석의 소매를 잡았다. 민석 씨, 저 너무 무서워요. 이러다가 도진 씨가 정말 잘못되기라도 하면 저 혼자 어떻게 살죠? 그녀의 연기는 완벽했다. 공포에 질린 눈망울과 떨리는 손길은 민석의 의심을 눈 녹듯 사라지게 만들었다. 그는 여전히 자신이 상황을 통제하고 있다고 착각하게 되었다. 걱정 마십시오. 제가 있지 않습니까? 병원 보안을 더 강화하라고 지시해뒀습니다. 그리고 민석은 잠시 뜸을 들이더니 주머니에서 서류 봉투 하나를 꺼냈다. 형수님, 이건 형님이 만약을 대비해 남겨두신 위임장과 재산양도 각서입니다. 지금 같은 상황에서는 회사의 안정을 위해 형수님의 도장이 필요합니다. 형식적인 절차일 뿐이니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민석은 뻔뻔하게도 도진의 재산과 경영권을 가로채기 위한 서류를 내밀었다. 서연은 떨리는 손으로 서류를 받아들었다. 내용을 읽어보는 척했지만 이미 그녀는 이 서류가 위조된 것임을 알고 있었다. 민석은 그녀가 내용을 이해하지 못할 것이라 생각하고 재촉했다. 회사가 많이 혼란스럽습니다. 형수님이 도와주셔야 제가 형님의 자리를 지킬 수 있습니다. 서연은 잠시 망설이는 듯 하다가 결심한 듯 고개를 끄덕였다. 알겠어요. 민석 씨가 하라는 대로 할게요. 저는 회사 일은 아무것도 모르니까. 민석 씨만 믿을게요. 그녀는 민석이 내민 펜을 받아들고 서류에 서명했다. 민석의 입꼬리가 귀에 걸릴 듯 올라갔다. 이제 법적으로도 천사는 그의 것이 된 셈이었다. 물론 그 서명이 법적 효력이 없는 가짜라는 것을 그가 알게 되는 것은 훨씬 나중의 일이었다. 민석이 서류를 챙겨 떠난 후 서연은 화장실로 들어가 찬물로 세수를 했다. 거울 속에 비친 그녀의 얼굴에서 연약함은 씻은 듯이 사라져 있었다. 물기를 닦아내는 그녀의 동작은 거칠었다. 민석이 다녀간 자리에 남은 역겨운 향수 냄새가 그녀의 비위를 상하게 했다. 그녀는 거울을 노려보며 다짐했다. 웃어둬. 최민석. 그 웃음이 비명으로 바뀌는 날이 머지 않았으니까 그녀는 다시 침대 옆으로 돌아와 전화기를 들었다. 이번에는 다른 번호를 눌렀다. 신호가 가고 중후한 목소리의 남자가 전화를 받았다. 그는 천산그룹의 원로이자 도진의 아버지 때부터 충성을 다해온 재무이사였다. 민석이 숙청 대상 1순위로 지목했으나 서연이 미리 손을 써서 빼돌린 인물이었다. 이사님, 접니다. 최민석이 미끼를 물고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흑룡파와 손을 잡았고 가짜 위임장까지 만들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그들이 자멸할 때까지 판을 키우기만 하면 됩니다. 서연의 목소리는 냉철한 전략가의 그것이었다. 자금을 동결시킬 준비는 되셨나요? 민석이 회장 자리에 앉아
샴페인을 터뜨리는 바로 그 순간 천산의 금고가 텅 비어 있다는 것을 알게 해줘야죠. 전화기 너머의 노인은 감탄 섞인 목소리로 대답했다. 아가씨. 아니, 사모님의 해안에 탐복할 뿐입니다. 모든 준비는 끝났습니다. 명령만 내려주십시오. 서연은 창밖을 바라보았다. 아침 해가 떠오르고 있었지만 도시의 그림자는 여전히 길게 드리워져 있었다. 그림자 속에서 꿈틀거리는 독사들의 연합. 그리고 그들을 한꺼번에 낚아채기 위해 그물을 던지는 여왕. 전쟁은 이제 막 시작되었을 뿐이었다. 병실 문이 다시 열리고 간호사들이 아침 회진을 위해 들어왔다. 서연은 순식간에 다시 헌신적인 약혼녀의 모습으로 돌아갔다. 그녀는 도진의 손을 닦아주며 간호사들에게 공손하게 인사했다. 아무도 그녀의 가슴 속에 품은 서늘한 칼날을 보지 못했다. 서울의 아침은 밝았지만 서연이 지배하는 밤은 이제부터가 진짜였다. 차가운 밤 공기가 폐부 깊숙이 스며들었다. 한서연은 병원 후문을 빠져나와 대기하고 있던 검은색 세단에 몸을 실었다. 운전석에는 아무 말 없이 앞만 응시하는 중년의 사내가 앉아 있었다. 차문이 닫히고 외부와의 소음이 차단되는 순간 서연의 어깨를 짓누르던 가련한 여인의 가면은 산산조각 났다. 그녀는 뒷좌석에 놓인 쇼핑백을 열어 검은색 정장으로 갈아입었다. 헐렁한 니트 대신 몸에 딱 붙는 칠흑 같은 슈트를 입은 그녀는 더 이상 병약한 약혼녀가 아닌 냉철한 지휘관의 모습이었다. 상황 보고에 서연이 룸미러를 통해 운전석의 사내를 바라보며 짧게 말했다. 사내는 천산그룹의 보안실장이자 도진조차 모르게 서연이 심어둔 이중 스파이였다. 최민석이 본사 회장실을 점거했습니다. 기존 임원진 30%를 해고했고 그 자리에 흑룡파 출신들을 앉히고 있습니다. 조직 내부의 불만이 극에 달하고 있습니다. 서연은 차가운 미소를 지었다. 예상대로군. 멍청한 놈. 권력의 맛을 보자마자 체해버릴 줄 알았어. 차는 도심을 벗어났다. 화려한 강남의 불빛이 뒤로 멀어지고 인적 드문 외곽의 폐공장 지대로 들어섰다. 겉보기엔 방치된 폐허처럼 보였지만 이곳은 서연이 지난 5년간 비밀리에 구축해온 그림자 부대의 본거지였다. 거대한 철문이 삐걱거리며 열리자 차는 지하 벙커로 이어지는 경사로를 따라 내려갔다. 지하 주차장에 차가 멈추자 서연은 선글라스를 끼고 차에서 내렸다. 눅눅한 곰팡이 냄새와 기계유 냄새가 섞인 공기가 그녀를 맞이했다. 그녀의 또각거리는 구두 소리가 울려 퍼지자 어둠 속에서 무장한 사내들이 하나둘씩 모습을 드러냈다. 그들은 도진의 친위대와는 차원이 다른 살인 기계로 훈련된 용병들이었다. 벙커 중앙의 작전 회의실. 서연이 상석에 앉아 10여 명의 정예 요원들이 도열했다. 그들의 눈빛에는 의구심이 서려 있었다. 그들은 도진의 명령이 아닌 익명의 후원자가 보내는 막대한 자금에 의해 움직이는 조직이었다. 그 후원자가 바로 눈앞의 젊은 여자라는 사실에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다. 부대장인 코드네임 섀도우가 앞으로 나섰다. 어젯밤 병실에서 암살자를 처리했던 그 남자였다. 지시하신 대로 청소는 끝냈습니다. 하지만 대장님, 저희가 언제까지 그림자 노름을 해야 합니까? 강도진 보스가 쓰러진 지금 저희가 나서서 최민석의 목을 따는 게 가장 빠릅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답답함이 묻어났다. 서연은 천천히 다리를 꼬고 앉아 그들을 둘러보았다. 그녀의 눈빛은 서늘했고 기세는 맹수들 앞에서도 전혀 위축되지 않았다. 목을 따는 건 쉽지. 하지만 그건 삼류 깡패들이나 하는 짓이야. 우리는 천산을 되찾는 게 아니라 천산에 기생하는 흑룡파까지 뿌리째 뽑아버릴 거야. 그러기 위해서는 명분이 필요해.
그녀는 테이블 위에 서류 한 장을 던졌다. 그것은 스위스 비밀 계좌의 내역서였다. 영이 셀 수 없이 많이 찍힌 잔고를 본 대원들의 눈이 휘둥그레졌다. 너희가 받는 월급, 장비, 그리고 은퇴 후의 보장까지 그 모든 돈이 강도진의 주먹이 아니라 내 머리에서 나왔다는 걸 잊지 마. 강도진은 칼이고 나는 그 칼을 쥐는 손이야. 서연의 압도적인 카리스마와 명백한 자금력 앞에 요원들의 의구심은 경외심으로 바뀌었다. 그녀는 단순한 보스의 여자가 아니라 이 거대한 조직을 실질적으로 움직여온 심장이었다. 서연은 스크린을 켜고 작전 지도를 띄웠다. 서울 시내의 주요 거점들이 붉은색과 푸른색 점으로 표시되어 있었다. 작전명 거미줄. 우리는 어둠 속에 숨어서 최민석과 흥룡파가 제 발로 걸려들기를 기다린다. 그들이 움직일 때마다 퇴로를 하나씩 차단한다. 놈들이 자금이 말라 비틀어지고 서로를 의심하며 총구를 겨눌 때까지. 서연의 지시봉이 지도 위에 한 지점을 가리켰다. 첫 번째 타깃은 흥룡파의 자금 세탁 경로인 골드바 클럽이다. 한편 천산그룹 본사 회장실. 최민석은 도진이 앉던 최고급 가죽 의자에 몸을 파묻고 있었다. 그는 발을 책상 위에 올려놓고 시가를 피우며 승리감에 도취되어 있었다. 창밖으로 내려다 보이는 서울의 야경이 모두 자신의 것처럼 느껴졌다. 하지만 그 달콤한 환상은 문이 벌컥 열리며 깨졌다. 흥룡파의 부두목. 깡마른 체구에 문신이 가득한 장기철이 허락도 없이 들어왔다. 어이, 최 회장. 약속한 물류센터 지분양도 서류는 언제 되는 거야? 우리 형님이 기다리다 목 빠지시겠어. 장기철은 민석을 회장으로 대우하기는커녕 하대하고 있었다. 민석은 불쾌한 표정을 감추지 못하고 발을 내렸다. 장, 부두목. 예의 좀 지키시죠. 여기는 천산입니다. 그리고 서류 작업은 절차가 있는 법입니다. 하지만 장기철은 코웃음을 치며 소파에 드러누웠다. 절차 웃기지 마시오. 강도진이 쓰러지니까 아주 세상 무서운 줄 모르네. 우리가 뒤를 봐주니까 네가 그 자리에 앉아 있는 거야. 잊었어. 민석의 얼굴이 붉게 달아올랐다. 그는 흥룡파의 힘을 빌려 도진을 쳤지만 이제 그들이 자신의 목을 조여오는 족쇄가 되었음을 깨닫기 시작했다. 그러나 이미 엎질러진 물이었다. 그는 억지 미소를 지으며 장기철을 달래야 했다. 알겠소. 내일 아침까지 처리해 놓을 테니 오늘은 이만 돌아가시오. 장기철이 낄낄거리며 나간 뒤 민석은 책상 위에 명패를 집어던졌다. 빌어먹을 양아치 새끼들 유리가 깨지는 소리와 함께 그의 분노가 폭발했다. 그는 인터폰을 눌러 비서실을 호출했다. 격리팀장 들어오라고 해 당장. 잠시 후 헐레벌떡 들어온 격리팀장은 사색이 되어 있었다. 회장님. 문제가 생겼습니다. 민석은 짜증 섞인 목소리로 소리쳤다. 또 무슨 문제야? 팀장은 떨리는 손으로 태블릿을 내밀었다. 흥룡파 쪽으로 자금을 이체하려고 했는데 계좌가 동결되었습니다. 은행 측에서는 알 수 없는 보안 코드가 발동되었다고. 뭐라고? 민석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다. 그는 도진이 숨겨둔 비자금을 흥룡파에게 넘겨주기로 약속했었다. 만약 그 약속을 지키지 못하면 흥룡파는 즉시 그를 공격할 것이 뻔했다. 당장 풀어 무슨 수를 써서라도 풀란 말이야. 민석의 고함 소리가 사무실을 울렸지만 등 뒤에서는 식은땀이 흐르고 있었다. 같은 시각 클럽 골드바. 화려한 조명과 시끄러운 EDM 음악이 공간을 가득 채우고 있었다. 이곳은 흥룡파의 주요 수입원이자 마약 거래의 온상이었다. VIP룸에서는 흥룡파 조직원들이 여자들을 끼고 술판을 벌리고 있었다.
그들은 자신들의 세상이 영원할 것이라 믿으며 흥청망청 즐기고 있었다. 그때 클럽의 메인 전력이 갑자기 차단되었다. 음악이 뚝 끊기고 암흑이 찾아오자 손님들의 비명소리가 터져나왔다. 비상등조차 켜지지 않는 완벽한 어둠 속에서 무언가 둔탁한 타격음들이 연이어 들려왔다. 악, 누구냐 불 켜, 불 켜라고. 혼란은 5분도 채 지속되지 않았다. 다시 조명이 들어왔을 때 스테이지 중앙에는 흑룡파 조직원 10여 명이 피투성이가 되어 널브러져 있었다. 그들의 가슴에는 검은색 카드가 한 장씩 꽂혀 있었다. 카드에는 아무런 글귀도 없이 왕관을 쓴 여왕의 그림자만이 그려져 있었다. 클럽을 아수라장으로 만든 범인들은 연기처럼 사라지고 없었다. CCTV는 먹통이었고 목격자들은 그저 검은 그림자 같은 것들이 휩쓸고 지나갔다고 진술할 뿐이었다. 소식을 전해 들은 서연은 벙커의 모니터룸에서 그 장면을 지켜보고 있었다. 그녀의 입가에 옅은 미소가 번졌다. 첫 번째 경고장은 전달됐군. 서연은 와인잔을 가볍게 흔들었다. 붉은 액체가 잔 속에서 소용돌이 쳤다. 최민석, 그리고 흑룡파. 너희들은 보이지 않는 적과 싸우는 공포가 어떤 건지 알게 될 거야. 그녀는 옆에 있던 섀도우에게 지시했다. 다음은 물류센터야. 놈들이 훔쳐간 물건들 전부 불태워버려. 도진이 피와 땀으로 일궈낸 천산그룹을 지키기 위해. 서연은 기꺼이 악마가 되기를 선택했다. 그녀는 도진이 깨어날 때까지 이 진흙탕 싸움을 대신해줄 갑옷이자 방패였다. 그리고 도진이 다시 왕좌에 앉는 날, 그녀는 가장 화려하고 잔혹한 여왕으로서 그 옆에 설 것이다. 병원으로 돌아가는 차 안에서 서연은 다시 옷을 갈아입었다. 검은 슈트를 벗고 환자복 같은 수수한 옷으로 갈아입는 그녀의 동작에는 망설임이 없었다. 병실에 도착했을 때 도진은 여전히 깊은 잠에 빠져 있었다. 서연은 그의 뺨에 손을 대었다. 차갑지만 미약한 온기가 느껴졌다. 잘 자요. 내 사랑. 서연은 도진의 귓가에 속삭였다. 악몽은 내가 다 꾸고 있을 테니까. 당신은 좋은 꿈만 꿔요. 창밖으로 여명이 밝아오고 있었다. 폭풍 전야의 고요함이 깨지고 본격적인 전쟁의 서막이 올랐다. 인천항의 제3부두. 자정이 넘은 시각이었지만 화물터미널은 은밀한 열기로 가득 차 있었다. 최민석이 흑룡파에게 넘긴 천산그룹의 핵심 밀수 루트가 처음으로 가동되는 날이었다. 거대한 크레인이 컨테이너를 내려놓는 굉음과 함께 흑룡파의 행동대원들이 분주하게 움직였다. 이번 거래는 흑룡파가 자금난을 해결하기 위해 사활을 건 대규모 마약 밀반입 작전이었다. 장두식 보스는 이번 성공을 확신하며 민석에게 두둑한 보너스까지 약속한 상태였다. 컨테이너의 육중한 철문이 열리자 현장 책임자인 장기철이 기대에 찬 표정으로 안을 들여다보았다. 하지만 그의 표정은 순식간에 경악으로 일그러졌다. 있어야 할 하얀 가루가 담긴 상자들은 온데간데 없고 대신 썩은 생선 내장과 폐기물들이 가득 차 있었기 때문이었다. 악취가 진동하는 컨테이너 안에서 헛구역질을 하며 장기철이 소리쳤다. 이게 뭐야, 물건 어디 있어? 최민석이 새끼가 장난질을 쳤나. 그 순간 항만 곳곳에 숨겨져 있던 사이렌 소리가 울려 퍼지며 밤하늘을 붉게 물들였다. 꼼짝 마라, 경찰이다. 수십 대의 경찰차와 무장한 기동대가 컨테이너 야적장을 포위해 들어왔다. 흑룡파 조직원들은 도간에 든 쥐꼴이 되었다. 도주로는 이미 컨테이너 박스들로 막혀 있었고 바다 쪽에는 해경 경비정이 서치라이트를 비추고 있었다. 완벽한 함정이었다. 혼란스러운 현장을 멀리서 지켜보는 이들이 있었다. 부두, 크레인 꼭대기. 어둠 속에 녹아든 섀도우와 그의 대원들이었다.
섀도우는 무전기에 대고 나직하게 보고했다. 작전 성공. 흑룡파의 1차 물량은 전량 압수되었고 현장 병력의 80%가 체포될 겁니다. 물건은 이미 3시간 전에 빼돌려 폐기 처분했습니다. 빗발치는 경찰의 고함 소리와 흑룡파의 비명 소리가 그들의 배경음악이 되었다. 다음 날 아침, 흑룡파 본거지는 초상집 분위기였다. 장두식은 분노를 참지 못하고 집무실의 도자기들을 모조리 깨부수고 있었다. 최민석은 장두식의 앞에서 무릎을 꿇은 채 벌벌 떨고 있었다. 그의 뺨은 이미 몇 차례 얻어맞아 붉게 부어올라 있었고 입가에서는 피가 흘러내렸다. 회장님, 억울합니다. 저는 정말 모르는 일입니다. 제가 왜 제 발등을 찍겠습니까? 닥쳐, 네가 준 루트대로 움직였는데 경찰이 깔려 있었어. 이건 내 놈이 경찰이랑 짜고 우리를 팔아넘긴 거야. 장두식이 민석의 멱살을 잡고 흔들었다. 내 돈 50억이 허공으로 날아갔어. 그리고 내 아끼는 부하들이 줄줄이 콩밥을 먹게 생겼다고. 이걸 어떻게 책임질 거야. 장두식의 눈에는 살기가 등등했다. 민석은 공포에 질려 숨조차 제대로 쉴 수 없었다. 민석은 머리가 터질 것 같았다. 분명 자신이 넘긴 정보는 정확했다. 도진이 관리하던 1급 기밀이었다. 그런데 왜 물건이 바뀌어 있고 경찰이 대기하고 있었을까? 그때 문득 병원에서 서연이 서명해준 위임장과 자신이 챙겨온 장부가 떠올랐다. 혹시 그 정보가 잘못된 것이었을까? 아니, 그 멍청한 여자가 뭘 알겠어. 하지만 모든 정황이 누군가의 개입을 가리키고 있었다. 기회. 한 번만 더 기회를 주십시오. 제가 반드시 자금을 복구해 놓겠습니다. 천산의 비자금 계좌를 열면 됩니다. 민석이 바짓가랑이를 붙잡고 애원했다. 장두식은 그를 발로 걷어차며 싸늘하게 말했다. 그래, 그럼 당장 가져와. 오늘 내로 50억. 아니, 이자까지 쳐서 100억 안 가져오면 내 놈 장기를 다 팔아서라도 받아낼 테니까. 민석은 도망치듯 흑룡파 본거지를 빠져나왔다. 그의 손은 핸들을 잡고 미친 듯이 떨리고 있었다. 비자금 계좌를 열려면 강도진의 생체 인식이나 그가 지정한 대리인의 인감과 비밀번호가 필요했다. 그는 서연을 생각했다. 그 여자가 가지고 있는 도진의 개인 금고 열쇠가 필요했다. 민석은 엑셀을 밟으며 병원으로 차를 몰았다. 한서연. 그년을 족쳐서라도 열쇠를 찾아내야 해. 병원에 도착한 민석은 엘리베이터를 기다릴 새도 없이 비상계단으로 뛰어 올라갔다. 숨이 턱까지 차올랐지만 공포가 그를 움직이게 했다. VIP 병동복도에 들어선 순간 그는 이상한 낌새를 느꼈다. 자신이 배치해둔 경호원들이 보이지 않았다. 복도는 쥐 죽은 듯 조용했고 간호사 스테이션조차 비어 있었다. 불길한 예감이 등줄기를 타고 흘러내렸다. 민석은 도진의 병실 문을 거칠게 열어젖혔다. 형수님, 급하게 필요한 게 있어서. 그러나 그의 외침은 공허하게 울려 퍼질 뿐이었다. 병실은 텅 비어 있었다. 도진이 누워있던 침대는 깨끗하게 정돈되어 있었고 각종 의료 장비들의 전원은 꺼져 있었다. 서연의 짐도, 옷까지도 흔적도 없이 사라져 있었다. 이게 뭐야? 민석은 뒷걸음질 치다 바닥에 주저앉았다. 식물인간 상태였던 도진이 제 발로 걸어 나갔을 리는 없었다. 누군가가 그들을 데리고 나간 것이다. 그것도 병원 전체에 눈을 속이고 민석의 감시망을 완벽하게 뚫고서 그는 미친 사람처럼 병실 안을 뒤지기 시작했다. 화장실, 옷장, 서랍. 하지만 먼지 한 톨 나오지 않았다. 침대 옆 협탁 위에 작은 메모지 한 장이 놓여 있는 것을 발견한 것은 그가 절망에 빠져
고개를 떨구었을 때였다. 민석은 떨리는 손으로 메모지를 집어들었다. 거기에는 서연의 우아하고 정갈한 필체로 단 한 문장이 적혀 있었다. 게임은 이제부터야. 민석 씨, 숨바꼭질 좋아해. 민석은 메모지를 구겨버리며 비명을 질렀다. 아, 한서연. 그제야 모든 퍼즐이 맞춰졌다. 멍청하고 연약한 척했던 그녀의 모습. 가짜 장부. 엉터리 위임장. 그리고 항구에서의 함정까지 자신이 그녀의 손바닥 위에서 놀아나고 있었음을 깨달은 것이다. 그녀는 도진의 연인이 아니라 천산 그 자체였다. 그 시각 서울 외곽의 안전 가옥, 울창한 숲속에 숨겨진 현대식 별장의 구급차 한 대가 도착했다. 그림자 부대원들의 호의 속에 도진이 침대째로 옮겨졌다. 최첨단 의료시설이 갖춰진 방으로 그가 안치되자 서연이 그 뒤를 따라 들어왔다. 그녀의 표정은 병원에서 보여주었던 것과는 딴판이었다. 차분하고 냉철하며 흔들림 없는 리더의 얼굴이었다. 바이탈 체크에 이동 중에 무리는 없었는지 확인하고 서연의 지시에 의료진이 일사불란하게 움직였다. 그녀는 창가로 다가가 커튼을 살짝 젖히고 밖을 내다보았다. 민석이 병실에서 허둥지둥하고 있을 모습이 눈에 선했다. 이제 그는 흑룡파에게 쫓기고 천산 내부에서도 의심받는 신세가 되었다. 고립무원의 상태. 그것이 서연이 노리던 첫 번째 단계였다. 하지만 서연은 방심하지 않았다. 민석은 쥐새끼처럼 교활해서 궁지에 몰리면 무슨 짓을 저지를지 몰랐다. 게다가 흑룡파의 장두식은 잔인하기로 소문난 인물이었다. 민석이 그들의 손에 죽기 전에 서연은 그가 저지른 모든 죄를 세상에 까발리고 도진의 명예를 회복시켜야 했다. 그녀는 책상 위에 놓인 노트북을 열었다. 화면에는 민석의 차명 계좌들과 흑룡파의 자금 세탁 내역이 실시간으로 업데이트되고 있었다. 2단계 작전. 내분 인터널 스트라이프 개시. 서연이 엔터키를 눌렀다. 그것은 민석이 횡령한 자금의 일부가 장두식의 라이벌 조직인 칠성파의 계좌로 흘러들어간 것처럼 조작하는 프로그램이었다. 민석이 자신을 배신하고 흑룡파의 적과 내통하고 있다고 장두식이 믿게 만드는 것. 그것이 서연의 다음 수였다. 같은 시각 민석의 휴대폰이 울렸다. 장두식이었다. 민석은 전화를 받을 용기가 나지 않았다. 전화벨 소리가 마치 저승사자의 호출처럼 들렸다. 그는 전화를 무시하고 차에 시동을 걸었다. 갈 곳이 없었다. 회사도, 집도, 흑룡파도 모두 안전하지 않았다. 그는 서울이라는 거대한 도시가 갑자기 감옥처럼 느껴졌다. 어둠 속에서 보이지 않는 눈동자들이 자신을 지켜보고 있다는 공포감이 그를 옥죄어왔다. 서연은 와인 한 잔을 들고 도진의 침대 곁에 앉았다. 도진 씨, 들려요. 밖이 아주 시끄러워지고 있어요. 당신이 싫어하던 쥐새끼들이 서로를 물어뜯기 시작했거든요. 그녀는 잠든 도진의 손을 잡고 부드럽게 미소 지었다. 조금만 더 자요. 당신이 일어날 때쯤이면 세상은 아주 깨끗해져 있을 거예요. 유리창 밖으로 빗방울이 하나둘 떨어지기 시작했다. 서연의 그림자는 촛불에 흔들리며 벽면에 거대하게 투영되었다. 그것은 마치 날개를 펼친 검은 나비처럼 혹은 먹잇감을 노리는 거미처럼 보였다. 보이지 않는 균열은 이미 시작되었고 그 틈으로 파멸의 씨앗은 무럭무럭 자라나고 있었다. 서울 변두리의 허름한 모텔방. 눅눅한 벽지에는 곰팡이가 슬어 있었고 싸구려 형광등은 간헐적으로 깜빡거리며 불안한 분위기를 조성하고 있었다. 최민석은 침대 구석에 웅크리고 앉아 떨리는 손으로 소주병을 입으로 가져갔다. 며칠 전만 해도
천산그룹의 회장실에서 최고급 위스키를 마시던 그였지만 지금은 쫓기는 들개 신세가 되어 있었다. 밖에서 들리는 사이렌 소리 하나에도 심장이 덜컥 내려앉을 만큼 그의 신경은 쇠약해져 있었다. 흑룡파의 장도식은 이미 그에게 현상금을 걸었다. 경찰 또한 그를 횡령 및 배임 혐의로 수배 중이었다. 갈 곳도 믿을 사람도 없었다. 민석은 휴대폰을 꺼내 전원을 켰다. 끄기를 반복했다. 혹시라도 도청당할까봐 유심칩을 뺀 상태였지만 세상과 단절된 고립감은 그를 미치게 만들고 있었다. 그때 와이파이가 연결된 공기계 화면에 알림창이 떴다. 발신자 표시 제안으로 온 메시지 하나였다. 선물이라는 짧은 제목과 함께 첨부된 동영상 파일. 민석은 망설이다가 떨리는 손가락으로 재생 버튼을 눌러보았다. 화면은 어두웠지만 희미한 조명 아래 병실 침대가 보였다. 그리고 그 위에 누워 있어야 할 강도진이 천천히 상체를 일으키는 모습이 담겨 있었다. 영상 속의 도진은 카메라를 정확히 응시하며 입모양으로 무언가를 말하고 있었다. 소리는 없었지만 민석은 그 입모양을 똑똑히 읽을 수 있었다. 최민석, 기다려. 으악. 민석은 비명을 지르며 휴대폰을 벽에 집어던졌다. 액정이 산산조각 났지만 도진의 서늘한 눈빛은 그의 뇌리에 박혀 지워지지 않았다. 말도 안 돼. 식물인간이라고 했어. 척추가 부러졌다고 했다고. 그는 머리를 쥐어뜯으며 방안을 서성거렸다. 도진이 깨어났다. 그 사실 하나만으로도 민석의 이성은 붕괴되기 시작했다. 도진이 돌아오면 자신은 가장 고통스러운 방법으로 죽임을 당할 것이 뻔했다. 공포는 곧 생존 본능으로 바뀌었다. 한국을 떠나야 했다. 도진의 손이 닿지 않는 곳. 흑룡파도 쫓아올 수 없는 남미나 동남아 오지로 도망쳐야 했다. 그러려면 돈이 필요했다. 아주 많은 돈이. 민석의 눈이 번들거리기 시작했다. 그는 가방 깊숙한 곳에서 노트북을 꺼냈다. 자신이 관리하던 천산의 계좌는 이미 동결되었지만 흑룡파와 합작 사업을 하면서 알게 된 그들의 비자금 관리 서버 코드는 아직 머릿속에 남아 있었다. 어차피 죽을 목숨이야. 이판사판이다. 민석은 중얼거리며 키보드를 두드리기 시작했다. 그는 장두식이 마약 거래 대금을 세탁하기 위해 만들어둔 유령 회사의 계좌에 접속했다. 보안 시스템은 견고해 보였지만 민석은 천산그룹의 전산망을 관리하던 경험을 살려 우회 경로를 찾아냈다. 이상하게도 접속이 너무나 수월했다. 마치 누군가가 뒷문을 살짝 열어둔 것처럼 방화벽이 스르르 뚫렸다. 하지만 패닉 상태에 빠진 민석은 그런 의구심을 가질 여유가 없었다. 그는 흑룡파의 비밀 계좌에 있는 100억 원의 자금을 자신의 해외 페이퍼 컴퍼니 계좌로 이체하는 명령어를 입력했다. 엔터키를 누르는 그의 손가락 끝에는 땀이 맺혀 있었다. 이체 진행 중. 바이펜즈 산스. 베펀즈루스. 베펀즈 이바이. 전송 완료. 화면에 뜬 완료 메시지를 보는 순간 민석은 환희에 찬 신음성을 내뱉었다. 하하하, 성공했어. 이 돈이면 평생 놀고 먹을 수 있어. 그는 노트북을 덮고 벌떡 일어났다. 이제 짐을 싸서 공항으로, 아니, 밀항선이 있는 평택항으로 가기만 하면 되었다. 그는 자신이 흑룡파의 뒤통수를 치고 도진의 추적을 따돌릴 수 있는 완벽한 탈출구를 마련했다고 믿었다. 그러나 그는 몰랐다. 그 모든 과정이 누군가의 모니터 속에서 실시간으로 중계되고 있었다는 사실을. 안전가옥의 상황실. 한서연은 팔짱을 낀 채 대형 모니터를 응시하고 있었다. 화면 속에는 민석이 흑룡파의 자금을 빼내는 로그 기록이 붉은색 글씨로 선명하게 찍히고 있었다. 옆에 서 있던 섀도우가 물었다. 낚였군요.
흑룡파의 돈에 손을 댔습니다. 이제 놈들은 최민석을 잡으려고 혈안이 될 겁니다. 서연은 차갑게 고개를 끄덕였다. 생쥐가 치즈 냄새를 맡고 덧 깊숙이 들어왔어. 사실 민석에게 보낸 도진의 영상은 서연이 딥페이크 기술을 이용해 조작한 가짜였다. 그리고 흑룡파 서버의 방화벽을 낮춰 민석의 침입을 유도한 것도 바로 그녀였다. 민석이 자금을 이체하는 순간 그 정보는 즉시 흑룡파의 장두식에게 문자로 전송되도록 프로그램되어 있었다. 서연은 마우스를 움직여 마지막 명령어를 입력했다. 추적 코드 활성화. 위치 정보 전송. 이제 장두식에게 최민석의 위치를 알려줘. 경찰에게도 익명으로 제보하고. 서연의 목소리에는 자비란 없었다. 최민석은 흑룡파의 돈을 훔친 도둑이 되고 흑룡파는 내부 관리에 실패한 무능한 집단이 될 거야. 서로 물고 뜯으면서 자멸하게 놔두면 돼. 그녀는 의자를 돌려 창밖을 바라보았다. 밤비가 그치고 먹구름 사이로 달빛이 비치고 있었다. 잔혹하지만 아름다운 사냥의 시간이었다. 한편 흑룡파 본부. 장두식은 휴대폰을 확인하고 눈을 의심했다. 자신의 비자금 계좌에서 100억 원이 증발했다는 알림과 함께 범인이 최민석이라는 로그 기록이 첨부되어 있었다. 그리고 곧이어 최민석의 현재 위치가 지도로 표시된 메시지가 도착했다. 장두식의 얼굴이 붉은색을 넘어 검붉게 달아올랐다. 이 배은망덕한 쥐새끼가 감히 내 돈을 건드려. 야, 애들 다 집합시켜. 최민석. 그 새끼 지금 XX 모텔에 있다. 당장 가서 사지를 찢어 죽여. 아니, 산채로 잡아와 내 손으로 가죽을 벗겨버릴 테니까. 장두식의 고함 소리에 흑룡파 본부는 발칵 뒤집혔다. 수십 대의 검은 승합차가 타이어 타는 냄새를 풍기며 주차장을 빠져나갔다. 그들의 손에는 야구방망이와 회칼이 들려 있었다. 모텔 방 안. 민석은 급하게 가방에 옷가지를 쑤셔 넣고 있었다. 여권을 챙기고 현금 다발을 재킷 안주머니에 넣었다. 그때 방문 밖 복도에서 웅성거리는 소리와 함께 다급한 발소리가 들려왔다. 불길한 예감이 엄습했다. 그는 조심스럽게 문구멍으로 밖을 내다보았다. 험상해진 사내들이 각 방문을 발로 차며 누군가를 찾고 있었다. 흑룡파 조직원들이었다. 저깃다. 203호 복도 끝에서 누군가가 소리쳤다. 민석은 비명을 지르며 문을 걸어 잠갔다. 쿵쿵 문이 부서질 듯한 충격음이 들려왔다. 최민석 문 열어. 안 열면 들어가서 죽여버린다. 장두식의 오른팔인 행동대장의 목소리였다. 민석은 창문을 열고 아래를 내려다보았다. 2층이었지만 아래는 콘크리트 바닥이었다. 하지만 선택의 여지가 없었다. 그는 가방을 껴안고 창밖으로 몸을 던졌다. 발목에서 끔찍한 통증이 느껴졌지만 그는 절뚝거리며 골목길로 뛰어 들어갔다. 뒤에서 깨진 창문 틈으로 욕설이 쏟아졌다. 저 새끼 잡아놓치면 다 죽을 줄 알아. 민석은 뒤도 돌아보지 않고 달렸다. 비에 젖은 골목길은 미끄러웠고 숨은 턱 끝까지 차올랐다. 그는 자신이 파놓은 함정에 자신이 빠졌다는 사실을 뼈저리게 후회했다. 그는 어둡고 좁은 미로 같은 골목을 헤매다 쓰레기 더미 뒤에 몸을 숨겼다. 심장이 터질 것만 같았다. 휴대폰 진동이 울렸다. 이번에는 모르는 번호가 아니었다. 한서연이라는 이름이 액정에 떠 있었다. 민석은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전화를 받았다. 형수님 살려주세요. 저 좀 도와주세요. 그는 울먹이며 애원했다. 수화기 너머로 서연의 차분하고 서늘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민석 씨, 많이 힘들어 보이네요. 흑룡파 돈은 잘 챙겼어요.
민석의 등골이 오싹해졌다. 그걸 어떻게? 설마 형수님이. 서연은 낮게 웃었다. 그 웃음소리는 악마의 속삭임처럼 들렸다. 도망쳐요. 민석 씨, 더 빨리, 더 멀리. 잡히면 알죠. 장두식 회장이 배신자를 어떻게 처리하는지. 너였어. 네가 다 꾸민 짓이야. 민석이 악을 썼지만 전화는 이미 끊겨 있었다. 절망감이 쓰나미처럼 밀려왔다. 서연은 처음부터 모든 것을 알고 있었고 자신을 조종하고 있었다. 멀리서 흑룡파 조직원들의 고함 소리가 가까워지고 있었다. 민석은 절뚝이는 다리를 이끌고 다시 어둠 속으로 기어 들어갔다. 서연은 상황실에서 민석의 GPS 신호가 빠르게 이동하는 것을 지켜보며 커피를 한 모금 마셨다. 경찰은 언제 도착하지? 섀도우가 대답했다. 5분 내로 현장에 도착합니다. 흑룡파와 최민석, 그리고 경찰이 한 곳에서 엉키게 될 겁니다. 서연은 만족스러운 듯 고개를 끄덕였다. 이것이 그녀가 원하던 그림이었다. 갱들의 전쟁, 그리고 공권력의 개입으로 인한 조직의 와해. 준비해. 우리도 움직인다. 서연이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녀는 벽에 걸려있던 붉은색 코트를 걸쳤다. 흑룡파 본진이 비었어. 장두식이 병력을 다 뺐으니 이제 우리가 빈집을 털러 갈 차례야. 내 남자의 회사를 더럽힌 대가를 치르게 해줘야지. 그녀의 눈빛은 그 어느 때보다 강렬하게 빛나고 있었다. 서연과 그림자 부대는 어둠을 틈타 흑룡파가 점거하고 있는 천산그룹의 본사로 향했다. 그곳은 원래 도진의 성이었지만 지금은 적들의 깃발이 꽂혀 있었다. 서연은 그 깃발을 꺾고 다시금 여왕의 깃발을 꽂기 위해 진군했다. 그녀의 뒤를 따르는 검은 차량 행렬은 마치 죽음의 사자들처럼 위압적이었다. 차 안에서 서연은 도진의 사진을 꺼내보았다. 보고 싶어요. 이 모든 게 끝나면 다시는 당신 곁을 떠나지 않을게요. 그녀는 잠시 여자의 얼굴을 했지만 곧이어 다시 차가운 지휘관의 가면을 썼다. 본사 건물이 시야에 들어왔다. 화려한 조명 뒤에 숨겨진 뷔페의 온상. 오늘 밤 그곳은 피로 씻겨질 것이다. 본사 로비에는 최소한의 경비 병력만이 남아 있었다. 대부분은 민석을 잡으러 나갔기 때문이었다. 서연의 차가 로비 정문 앞에 멈춰섰다. 그녀가 내리자 경비원들이 당황하며 달려왔다. 누구십니까? 여긴 관계자, 외출입 금지입니다. 서연은 그들을 무시하고 또각또각 걸어갔다. 그녀의 뒤로 무장한 그림자 요원들이 우르르 쏟아져 나왔다. 청소 시작해. 서연의 짧은 명령과 함께 요원들은 일사불란하게 경비원들을 제압했다. 총성 없는 전투, 둔탁한 타격음만이 로비를 채웠다. 서연은 쓰러진 경비원들을 넘어 엘리베이터로 향했다. 그녀의 목표는 최상층 회장실, 그곳에 남아있을 장두식의 비밀 금고와 천산그룹을 완전히 장악할 수 있는 마스터키가 그녀를 기다리고 있었다. 엘리베이터 숫자가 올라가는 동안 서연은 거울을 보며 매무새를 다듬었다. 붉은 립스틱을 바른 입술이 매혹적이면서도 위험해 보였다. 띵! 소리와 함께 문이 열렸다. 회장실 앞 복도는 고요했다. 서연은 천천히 걸어가 회장실 문을 열었다. 텅 빈 회장실. 주인을 잃은 거대한 책상. 서연은 그 책상으로 다가가 도진의 자리에 앉았다. 가죽 의자의 감촉이 익숙하면서도 낯설었다. 그녀는 책상 아래 숨겨진 버튼을 눌러 비밀 금고를 열었다. 그 안에는 민석이 미처 발견하지 못했던 도진이 남긴 진짜 유산들이 잠들어 있었다. 서연은 서류 뭉치를 꺼내 들었다. 이제 천사는 다시 주인의 품으로 돌아왔어. 그녀는 창밖을 내려다보며
도시 어딘가에서 쫓기고 있을 민석을 생각하며 비릿한 미소를 지었다. 천산그룹 본사의 최상층. 회장 집무실은 팽팽한 긴장감으로 가득 차 있었다. 한서연은 강도진이 앉던 거대한 가죽 의자에 깊숙이 몸을 파묻고 있었다. 창밖으로 펼쳐진 서울의 야경은 화려하게 빛났지만 그녀의 눈동자는 그보다 더 차갑고 깊은 어둠을 담고 있었다. 그녀는 책상 위에 놓인 크리스털 위스키 잔을 천천히 돌리며 자신이 이 거대한 제국의 심장부에 앉아 있다는 사실을 실감했다. 회장실 확보 완료. 건물 내 잔존, 흑룡파 세력 제압 완료. 무전기에서 섀도우의 간결한 보고가 흘러나왔다. 서연은 미세하게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의 손짓 하나에 건물 전체의 보안 시스템이 재부팅되었고 모든 출입구는 철저하게 봉쇄되었다. 이제 이곳은 흑룡파의 점령지가 아니라 여왕이 통치하는 요새였다. 그러나 진짜 싸움은 지금부터였다. 최민석을 쫓던 흑룡파의 보스 장두식이 본사가 함락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격분하여 돌아오고 있었다. 서연은 모니터를 통해 장두식의 차량 행렬이 본사 정문을 부수고 들어오는 것을 지켜보았다. 수십 명의 조직원들이 로비를 점거하고 고함을 지르며 엘리베이터로 향하고 있었다. 야수들이 우리 안으로 들어온 것이다. 엘리베이터 전원을 차단할까요? 섀도우가 물었다. 서연은 고개를 저었다. 아니, 올려보내. 손님을 문전 박대하는 건 예의가 아니지. 그리고 내 눈으로 직접 확인시켜줘야 할 게 있어. 그녀는 당당하게 그들을 맞이할 준비가 되어 있었다. 그녀의 곁에는 최정예, 그림자 요원들이 그림자처럼 숨죽이며 대기하고 있었다. 잠시 후 복도가 울릴 듯한 발소리와 함께 회장실 문이 거칠게 열렸다. 강도진 아니, 어떤 놈이야 감히 내 구역에 발을 들여. 장두식이 씩씩거리며 들어왔다. 그의 뒤로 무기를 든 조직원들이 우르르 몰려들었지만 방 안을 가득 채운 그림자 요원들의 살기에 눌려 멈칫했다. 장두식의 시선이 책상 뒤에 앉아있는 여인에게 꽂혔다. 뭐야, 너는? 강도진의 그 계집 장두식은 황당하다는 표정을 지었다. 그는 병실에서 봤던 연약하고 울기만 하던 서연을 기억하고 있었다. 하기가 차서 말이 안 나오는구만. 최민석 그 쥐새끼가 도망치니까 이제는 계집년이 회장 놀이를 하고 자빠졌어. 여기가 어디라고 겁도 없이 앉아있어. 서연은 여유롭게 잔을 들어 입술을 죽였다. 그녀의 태도에는 조금의 두려움도 없었다. 오히려 장두식을 내려다보는 그녀의 눈빛은 오만할 정도로 고압적이었다. 말 조심하세요. 장 회장님. 남의 사무실에 흑발로 들어온 것도 모자라. 주인에게 막말이라니. 흑룡파는 예절 교육을 주먹으로만 배웠나 보죠. 장두식의 얼굴이 불그락푸르락해졌다. 그는 평생을 주먹 세계에서 살아온 거물이었다. 감히 젊은 여자가, 그것도 강도진의 여자 따위가 자신을 능멸한다는 사실을 참을 수 없었다. 인연이 죽고 싶어 환장을 했나야 당장 전연 끌어내려 머리채를 잡아서라도 내 앞에 무릎 꿇려. 조직원 2명이 서연을 향해 달려들었다. 그러나 그들이 책상 앞 1미터 거리에 도달하기도 전에 천장과 기둥 뒤에서 섬광이 번쩍였다. 퍽퍽 둔탁한 소리와 함께 두 조직원은 비명도 지르지 못하고 바닥에 고꾸라졌다. 그들의 다리에는 소음기가 장착된 권총에서 발사된 탄환이 정확히 박혀 있었다. 순식간에 상황이 역전되었다. 장두식의 부하들은 당황하여 뒷걸음질 쳤고 그림자 요원들은 일제히 총구를 겨누고 어둠 속에서 모습을 드러냈다. 장두식은 믿을 수 없다는 듯 눈을 크게 떴다. 총. 한국에서 총을 쓴다고 너희들 정체가 뭐야? 그는 이들이 단순한 조폭이 아님을 본능적으로 직감했다. 서연은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녀의 하이힐 소리가 적막한 방 안에 또렷하게 울려 퍼졌다. 앉으세요. 장 회장님, 비즈니스 파트너로서 대우해 드릴 때 예의를 갖추시는 게 좋을 겁니다. 그녀는 소파를 가리켰다. 장두식은 분노와 당혹감 사이에서 갈등하다가 결국 거친 숨을 몰아쉬며 소파에 털썩 주저앉았다. 그래, 드러나보자. 네가 최민석이랑 짜고 내 돈을 빼돌린 거냐 100억. 내 피 같은 돈 100억이 어디로 갔어? 장두식이 으르렁거렸다. 서연은 리모컨을 눌러 벽면에 대형 스크린을 켰다. 화면에는 복잡한 금융 데이터와 함께 흑룡파의 모든 자금 흐름도가 적나라하게 표시되어 있었다. 정정해 드리죠. 최민석은 당신 돈을 훔치려 했지만 그 돈은 최민석의 주머니가 아니라 제가 만든 가상 계좌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 돈은 공중 분해되기 직전이죠. 서연의 목소리는 사무적이고 건조했다. 최민석이 당신에게 넘긴 천산의 장부. 기억하시죠? 그 안에 제가 심어둔 트로이 목마가 있었습니다. 장두식의 눈이 휘둥그레졌다. 모트로이 목마. 서연은 차가운 미소를 지었다. 당신이 그 장부를 열어 흑룡파 메인 서버와 연결한 순간 제 프로그램이 당신들의 모든 불법 거래 내역을 확보했습니다. 마약 밀매, 살인 첨부, 불법 도박 사이트 운영까지 아주 다채로운 포트폴리오를 가지고 계시더군요. 화면이 바뀌며 흑룡파가 관리하던 차명 계좌들의 목록과 비밀번호들이 줄줄이 나열되었다. 장두식은 등줄기에 식은땀이 흐르는 것을 느꼈다. 이것들이 검찰에 넘어가는 순간 흑룡파는 하루아침에 공중분해될 것이고 자신은 평생 감옥에서 썩거나 사형대가 기다리고 있을 터였다. 이것은 단순한 돈 문제가 아니었다. 생존의 문제였다. 원하는 게 뭐야? 장두식의 목소리가 눈에 띄게 낮아졌다. 그는 이제 서연을 얕보던 태도를 완전히 버렸다. 눈앞의 여자는 뱀보다 교활하고 호랑이보다 사나운 맹수였다. 서연은 책상 위로 서류 봉투 하나를 던졌다. 간단합니다. 천산그룹에서 완전히 손 떼세요. 그리고 최민석을 당신들이 처리하세요. 깨끗하게. 장두식은 서류 봉투를 집어들었다. 그 안에는 흑룡파가 불법적으로 매입한 천산의 지분을 포기한다는 각서가 들어있었다. 이걸 사인하면 내 돈 100억은 돌려주는 건가? 서연은 고개를 저었다. 아니요. 그 돈은 수업료라고 생각하세요. 남의 구역을 넘본 대가치고는 싸게 먹히는 겁니다. 이 도둑년이 장두식이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려 했다. 그러자 서연이 핸드폰을 들어 올렸다. 전송 버튼 하나면 이 모든 자료가 대검찰청 특수부와 언론사로 동시에 발송됩니다. 100억을 잃으시겠습니까? 아니면 흑룡파 전체와 당신의 목숨을 잃으시겠습니까? 선택은 당신 몫입니다. 장두식 회장님, 방 안에는 무거운 침묵이 흘렀다. 장두식은 주먹을 부들부들 떨며 서연을 노려보았다. 죽여버리고 싶었다. 하지만 그녀의 눈빛은 흔들림이 없었고 주변을 포위한 그림자 요원들의 총구는 정확히 자신의 미간을 겨누고 있었다. 그는 자신이 덫에 걸린 곰신세라는 것을 인정해야만 했다. 힘으로도 머리로도 완패였다. 좋아. 이번 판은 내가 졌다. 장두식은 이를 갈며 펜을 들어 각서에 서명했다. 종이가 찢어질 듯 거칠게 휘갈긴 서명이었다. 그는 각서를 테이블 위에 내던지며 말했다. 하지만 명심해라. 이 바닥은 좁다. 언젠가 내년도 똑같이 당하는 날이 올 거다. 강도진이 깨어난다고 해도 네가 이 짓을 벌인 걸 알면 널 가만두지 않을 걸. 서연은 각서를 확인하고 만족스러운 듯 미소 지었다. 그건 우리 부부의 문제니 신경 끄시죠. 아, 그리고 나가시는 길에 선물 하나 드리겠습니다.
최민석의 현재 위치입니다. 경찰보다 먼저 잡으시려면 서두르셔야 할 겁니다. 그녀는 민석이 숨어있는 항구 근처의 창고 좌표를 장두식의 핸드폰으로 전송했다. 장두식은 핸드폰을 확인하고는 기가 막힌다는 듯 헛웃음을 터뜨렸다. 독한 년. 제 손 안 더럽히고 배신자를 처리하겠다. 이거지 그래. 그건 내가 아주 기꺼이 해주마. 그는 부하들에게 철수 명령을 내렸다. 가자. 최민석 그 새끼 잡으러 간다. 오늘 밤 평택항 바닷물이 붉게 물들 거다. 흑룡파 무리가 썰물처럼 빠져나가자. 회장실에는 다시 고요가 찾아왔다. 서연은 긴장이 풀린 듯 소파에 깊이 몸을 기댔다. 손바닥은 식은 땀으로 축축하게 젖어 있었다. 겉으로는 태연한 척했지만 목숨을 건 도박이었다. 만약 장두식이 이성을 잃고 덤벼들었다면 이곳은 피바다가 되었을 것이다. 대단하십니다. 퀸, 장두식을 말 몇 마디로 쫓아내시다니. 섀도우가 다가와 경의를 표했다. 서연은 씁쓸하게 웃었다. 말이 아니라 돈과 공포로 쫓아낸 거야. 그게 이 바닥의 생리니까. 그녀는 창밖을 내다보았다. 멀리서 경찰차의 사이렌 소리가 들려오고 있었다. 최민석의 운명도 이제 얼마 남지 않았다. 이제 청소를 마무리하자. 도진 씨가 돌아올 자리를 깨끗하게 닦아놔야지. 서연은 다시 업무 모드로 돌아갔다. 그녀는 비서실을 호출하여 긴급 이사회를 소집했다. 내일 아침이면 천산그룹의 주인은 다시 강도진이 될 것이다. 그리고 그 뒤에는 그 누구도 넘볼 수 없는 철의 여인. 한서연이 버티고 있을 것이다. 같은 시각 평택항에 버려진 컨테이너 야적장. 최민석은 빗물과 진흙 범벅이 된 채 떨고 있었다. 밀항선을 주선해 주기로 한 브로커는 나타나지 않았다. 대신 멀리서 수십 대의 차량 불빛이 그를 향해 다가오고 있었다. 한쪽에서는 경찰차의 경광등이, 다른 한쪽에서는 흑룡파의 검은 세단들이 맹렬한 기세로 달려들고 있었다. 안 돼. 안 돼. 민석은 절망적인 비명을 질렀다. 그는 자신이 파놓은 함정에 빠져 허우적거리는 짐승과 같았다. 한서연의 그림자가 그의 목을 조여오고 있었다. 그는 이제야 깨달았다. 자신이 건드린 것은 잠자는 사자가 아니라 사자를 부리는 마녀였다는 것을. 하지만 후회하기엔 너무 늦어버렸다. 서연은 집무실에 불을 껐다. 오직 달빛만이 그녀의 얼굴을 비추었다. 그녀는 책상 위에 놓인 도진과 함께 찍은 액자를 어루만졌다. 사진 속의 그녀는 수줍게 웃고 있었지만 거울에 비친 지금의 그녀는 냉혹한 승부사의 얼굴을 하고 있었다. 거의 다 왔어. 도진 씨, 조금만 더 버텨줘. 그녀는 핸드백을 챙겨들고 회장실을 나섰다. 복도에는 그녀의 그림자가 길게 드리워졌다. 그 그림자는 마치 왕의 망토처럼 거대하고 위험 있어 보였다. 여왕의 귀환. 그것은 천산그룹의 새로운 역사가 시작됨을 알리는 서곡이었다. 평택항의 밤바다는 칠흑 같은 어둠에 잠겨 있었다. 거센 바닷바람이 녹슨 컨테이너 사이를 휘몰아치며 기괴한 울음소리를 내고 있었다. 최민석은 숨을 헐떡이며 야적장 구석의 폐창고를 향해 달렸다. 진흙탕에 구두가 빠지고 값비싼 슈트는 이미 걸레짝이 되어 있었지만 그는 멈출 수 없었다. 등 뒤에서 들려오는 흑룡파 조직원들의 고함 소리가 점점 더 가까워지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그의 심장은 터질 듯이 요동치고 있었고 공포는 차가운 칼날처럼 그의 목을 조여오고 있었다. 거기서 최민석 잡히면 산채로 회를 쳐버릴 테다. 장두식의 걸걸한 목소리가 확성기를 통해 울려 퍼졌다. 민석은 비틀거리며 창고 문을 열고 안으로 몸을 던졌다. 텅 빈 창고 안은 먼지와 곰팡이 냄새로 가득했다. 그는 녹슨 철제 계단을 기어올라
2층 난간에 몸을 숨겼다. 손에 쥔 권총만이 유일한 희망이었다. 떨리는 손으로 탄창을 확인해 보니 남은 총알은 고작 3발뿐이었다. 절망적인 상황이었다. 창고 밖에서는 수십 대의 차량이 라이트를 켜고 입구를 포위하고 있었다. 흑룡파의 정예 조직원들이 쇠파이프와 회칼을 들고 차에서 내렸다. 그들은 사냥감을 몰아넣은 늑대떼처럼 살기를 띠고 있었다. 장두식은 차에서 내려 담배를 피우며 비릿하게 웃었다. 쥐새끼가 도간에 들었구나. 얘들아, 들어가서 끌고 나와. 반항하면 다리 몽둥이를 부러뜨려도 좋다. 그때 멀리서 요란한 사이렌 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했다. 경찰이었다. 한서연이 보낸 정보대로 경찰 기동대가 평택항으로 진입하고 있었다. 장두식의 표정이 일그러졌다. 젠장, 짭새들이 냄새를 맡았어. 서둘러 경찰이 오기 전에 최민석만 잡아서 뜬다. 흑룡파 조직원들이 창고 안으로 우르르 난입했다. 민석은 난간 위에서 아래를 향해 무작정 방아쇠를 당겼다. 탕탕 총소리가 창고 안을 쩌렁쩌렁하게 울렸다. 앞장서던 조직원 한 명이 어깨를 부여잡고 쓰러졌다. 총이다, 저 새끼 총이다. 조직원들이 당황하여 몸을 숨겼다. 한국에서는 보기 드문 총기 사용에 흑룡파도 잠시 주춤했다. 하지만 수정 열쇠는 명확했다. 그들은 컨테이너와 드럼통을 방패 삼아 조금씩 민석을 향해 포위망을 좁혀왔다. 민석은 마지막 남은 총알 한 발을 쳐다보며 오열했다.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한 순간 창고의 천장 유리창이 와장창 깨지며 검은 그림자 여러 개가 로프를 타고 내려왔다. 한서연의 그림자 부대였다. 그들은 착지와 동시에 연막탄을 터뜨렸다. 순식간에 창고 안은 짙은 회색 연기로 가득 찼고 시야가 차단된 흑룡파 조직원들은 우왕좌왕했다. 연기 속에서 비명소리가 터져나오기 시작했다. 으악, 누구냐? 그림자 부대원들은 야간 투시경을 착용하고 소리 없이 움직이며 흑룡파 조직원들을 하나씩 제압했다. 그들의 동작은 군더더기 없이 깔끔하고 치명적이었다. 뼈가 부러지는 소리와 둔탁한 타격음만이 연기 속에서 울려 퍼졌다. 민석은 난간 위에서 벌어지는 학살극을 멍하니 내려다보았다. 흑룡파가 일방적으로 당하고 있었다. 창고 밖은 더 큰 아수라장이었다. 경찰 기동대가 도착하여 퇴로를 차단하자 밖에서 대기하던 흑룡파 조직원들과의 충돌이 벌어졌다. 장두식은 차에 타서 도주를 시도했지만 경찰차가 그의 앞길을 막아섰다. 혼란을 틈타 그림자 부대의 저격수가 장두식의 차량 타이어를 정확히 명중시켰다. 차는 중심을 잃고 전복되어 컨테이너 박스를 들이받고 멈췄다. 민석은 이 틈을 타 창고 뒷문으로 도망쳤다. 연기 때문에 아무도 자신을 보지 못했을 것이라 생각했다. 그는 비틀거리며 부두 쪽으로 달렸다. 바다만 건너면, 배만 탄다면 살 수 있다는 희망이 그를 움직이게 했다. 하지만 그가 부두 끝에 다다랐을 때 그곳에는 배 대신 한 여자가 우산을 쓰고 서 있었다. 한서연이었다. 검은색 롱코트를 입은 그녀는 붉은색 하이힐을 신고 거친 바닷바람 속에 고고하게 서 있었다. 그녀의 뒤로는 무장한 그림자 부대장 섀도우가 민석을 향해 총구를 겨누고 있었다. 민석은 다리에 힘이 풀려 그 자리에 주저앉았다. 형수님. 아니, 서연 씨. 제발. 서연은 천천히 민석에게 다가갔다. 그녀의 표정은 동정도, 분노도 없는 무서운 무관심 그 자체였다. 도망치라고 했잖아요. 민석 씨. 그런데 왜 자꾸 쥐덫으로 기어들어와요? 그녀는 바닥에 떨어진 민석의 권총을 발로 툭 찼다. 권총은 힘없이 바다로 떨어졌다.
당신이 쏘아올린 작은 공이 오늘 밤 천산과 흑룡파를 모두 청소해 주었네요. 수고했어요. 나는 시키는 대로 했을 뿐이야. 장두식이 협박해서 어쩔 수 없었다고 민석은 바닥을 기어가며 서연의 발목을 잡으려 했다. 하지만 섀도우가 다가와 군화발로 민석의 손을 짓밟았다. 민석의 끔찍한 비명이 파도 소리에 묻혔다. 서연은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민석을 내려다보았다. 당신이 저지른 가장 큰 실수는 도진 씨를 배신한 게 아니야. 서연이 허리를 숙여 민석과 눈을 맞췄다. 나를 과소평가한 거지. 당신 눈에는 내가 그저 강도진의 옆에 있는 장식품으로 보였겠지만 나는 도진 씨가 잠든 사이 이 성을 지키는 파수꾼이었어. 그녀의 손길이 민석의 뺨을 스쳤다. 얼음처럼 차가운 손길이었다. 차라리 죽여줘. 민석은 공포에 질려 애원했다. 서연의 눈빛은 죽음보다 더한 고통을 예고하고 있었다. 그녀는 고개를 저으며 미소 지었다. 죽음은 너무 쉬운 도피처지. 당신은 살아서 죗값을 치러야 해. 감옥이라는 좁은 쥐구멍 속에서 평생 썩어가며 오늘을 후회하게 될 거야. 서연은 섀도우에게 눈짓을 했다. 섀도우는 민석의 뒷덜미를 잡고 질질 끌고 갔다. 멀리서 경찰들이 다가오는 소리가 들렸다. 서연은 민석의 주머니에 미리 준비한 USB를 찔러 넣었다. 그 안에는 민석이 흑룡파와 공모하여 저지른 모든 범죄의 증거와 살인교사 혐의를 입증할 녹취록이 들어 있었다. 민석은 이제 빠져나갈 구멍이 없는 완벽한 범죄자가 되었다. 최민석 씨. 여기 계셨군요. 경찰들이 들이닥쳐 민석에게 수갑을 채웠다. 민석은 서연을 향해 고개를 돌리며 악을 썼다. 저 여자가 다 꾸민 짓이라고. 저 여자가 흑막이야 하지만 경찰들은 그의 말을 미친놈의 헛소리로 치부했다. 이미 서연과 그림자 부대는 어둠 속으로 사라진 뒤였고 현장에는 흑룡파와 최민석만이 남겨져 있었기 때문이었다. 현장은 처참했다. 흑룡파 조직원 수십 명이 체포되었고 장두식은 전복된 차 안에서 피투성이가 된 채 끌려나왔다. 그는 경찰에게 연행되면서도 허공을 향해 욕설을 퍼부었다. 뉴스 속보가 뜨기 시작했다. 대형 범죄 조직 흑룡파 검거. 내부 고발자의 결정적 제보. 천산그룹 전 이사 최민석. 횡령 및 살인미수 혐의로 긴급 체포. 서연은 항구가 내려다 보이는 언덕 위에서 그 광경을 지켜보고 있었다. 차 안은 조용했다. 그녀는 섀도우에게 물었다. 우리 쪽 피해는 경미한 부상자 2명뿐입니다. 흔적 없이 철수 완료했습니다. 섀도우의 보고에 서연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길고 긴 밤이었다. 피비린내 나는 전쟁은 여왕의 완벽한 승리로 끝이 났다. 그녀는 휴대폰을 꺼내 병원에 있는 주치의에게 전화를 걸었다. 상황 종료됐습니다. 도진 씨 상태는 어떤가요? 수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의사의 목소리는 다급하지만 희망적이었다. 사모님, 방금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회장님의 손가락이 움직였습니다. 뇌파 반응이 급격히 돌아오고 있습니다. 곧 의식을 찾으실 것 같습니다. 서연의 눈에서 참았던 눈물이 한 방울 흘러내렸다. 긴장이 풀리자 온몸에 힘이 빠져나가는 것 같았다. 그녀는 흑룡파와 최민석을 상대할 때도 흘리지 않았던 눈물을 도진의 소식에 쏟아냈다. 지금 바로 갈게요. 그녀는 전화를 끊고 운전석의 요원에게 지시했다. 안전가옥으로 최대한 빨리. 검은 세단이 빗길을 뚫고 질주했다. 서연은 창문에 머리를 기대고 흐르는 풍경을 바라보았다. 도시의 불빛들이 별처럼 스쳐 지나갔다. 그녀는 이제 더 이상 그림자가 아니었다. 그녀는 자신의 힘으로 사랑하는 남자를 지켜냈고
무너져가던 제국을 다시 세웠다. 이제 남은 것은 왕의 귀환을 맞이하는 일뿐이었다. 안전 가옥에 도착했을 때 새벽 여명이 밝아오고 있었다. 숲속의 공기는 맑고 차가웠다. 서연은 구두를 벗어던지고 맨발로 도진의 방으로 뛰어들어갔다. 의료진들이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었고 침대 위에 도진은 여전히 눈을 감고 있었지만 안색이 훨씬 좋아져 있었다. 기계음이 규칙적이고 힘차게 울리고 있었다. 서연은 도진의 침대맡에 무릎을 꿇고 그의 손을 잡았다. 거칠고 투박한 손. 수많은 싸움으로 굳은 살이 박인 그 손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도진 씨. 나왔어요. 다 끝났어요. 이제 아무 걱정 안 해도 돼요. 그녀는 그의 손등에 얼굴을 묻고 흐느꼈다. 그때 도진의 손가락이 서연의 손을 아주 약하게 하지만 분명하게 쥐었다. 서연은 놀라서 고개를 들었다. 도진의 눈꺼풀이 파르르 떨리더니 천천히 아주 천천히 들어 올려졌다. 초점을 잃었던 눈동자가 서서히 서연의 얼굴을 향했다. 쉰 목소리가 그의 입술 사이로 새어나왔다. 서연아. 그 한마디에 지난 몇 주간의 악몽이 씻은 듯이 사라졌다. 서연은 환하게 웃으며 눈물을 흘렸다. 네. 저 여기 있어요. 당신 곁에 있어요. 도진은 힘겹게 손을 들어 서연의 뺨을 어루만졌다. 그는 자신이 잠든 사이 무슨 일이 있었는지, 그녀가 얼마나 치열한 전쟁을 치렀는지 아직 알지 못했다. 하지만 그녀의 눈빛에서 달라진 무언가를 느낄 수 있었다. 미안하다. 너무 오래. 자게에서 도진의 목소리는 갈라졌지만 따뜻했다. 서연은 고개를 저으며 그의 손에 키스했다. 아니에요. 돌아와줘서 고마워요. 그거면 돼요. 방 안의 의료진들은 조용히 자리를 비켜주었다. 두 사람만의 시간이 필요함을 알았기 때문이었다. 아침 햇살이 창문을 통해 들어와 두 사람을 비추었다. 서연의 그림자는 더 이상 어둡고 무섭지 않았다. 그것은 도진을 따뜻하게 감싸 안는 보호막과 같았다. 천산그룹은 이제 두 명의 주인을 맞이할 준비가 되어 있었다. 강한 무력을 가진 왕과 그보다 더 강한 지략을 가진 여왕. 그들의 시대가 새롭게 열리고 있었다. 한편 서울구치소의 독방. 최민석은 멍한 눈으로 쇠창살을 바라보고 있었다. 밖에서는 흑룡파 조직원들이 수감되면서 지르는 고성으로 시끄러웠지만 그의 귀에는 아무것도 들리지 않았다. 그의 머릿속에는 오직 한서연의 차가운 미소만이 맴돌고 있었다. 자신이 건드려서는 안 될 존재를 건드렸다는 뒤늦은 후회만이 가슴을 짓눌렀다. 그는 바닥에 쓰러져 미친 사람처럼 웃기 시작했다. 하하하. 여왕. 그래, 그녀는 여왕이었어. 그의 웃음소리는 공허하게 울려 퍼지다. 이내 서러운 울음소리로 변했다. 권력욕에 눈이 멀어 의리를 저버린 대가는 너무나 가혹했다. 그는 이제 영원히 감옥이라는 무덤 속에서 여왕의 그림자에 짓눌려 살아가야 할 운명이었다. 세상은 빠르게 안정을 되찾았다. 언론은 흑룡파의 몰락과 천산그룹의 내부 정화 소식을 대대적으로 보도했다. 주가는 폭락했다가 다시 반등하기 시작했다. 시장은 부패한 세력이 제거된 천산그룹의 새로운 가능성에 주목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아직 모습을 드러내지 않은 베일에 쌓인 실질적 경영자가 있다는 소문이 돌기 시작했다. 병원에서 퇴원한 도진은 서연의 부축을 받으며 휠체어에 앉아 본사 회장실로 들어섰다. 텅 비어있던 회장실은 주인의 귀환을 반기듯 깨끗하게 정돈되어 있었다. 도진은 창밖을 바라보며 깊은 숨을 들이마셨다. 서연아, 네가 다 지켜냈구나. 그가 감탄하며 말했다. 서연은 도진의 어깨에 손을 올리며 부드럽게 대답했다.
우리가 지킨 거예요. 당신이 쌓아 올린 성이니까요. 도지는 서연의 손을 잡고 자신의 가슴으로 가져갔다. 이제부터는 내가 널 지킬게. 다시는 네가 손에 피를 묻히는 일이 없도록. 서연은 미소 지었지만 마음속으로는 알고 있었다. 세상은 언제나 전쟁터이고 평화는 힘으로만 지켜질 수 있다는 것을. 그녀는 언제든 다시 그림자가 될 준비가 되어 있었다. 사랑하는 남자를 위해서라면 그녀는 기꺼이 여왕이자 악마가 될 수 있었다. 그것이 그녀가 선택한 사랑의 방식이었다. 두 사람은 나란히 서서 서울의 전경을 내려다보았다. 도시의 소음이 아득하게 들려왔다. 태양은 머리 위에서 뜨겁게 타오르고 있었고 그들의 그림자는 하나로 합쳐져 거대하고 짙게 드리워졌다. 어떤 시련도 갈라놓을 수 없는 완벽한 한 쌍의 군주가 탄생하는 순간이었다.